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가 없었나니 그러함으로 온 천하가 상극의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되므로 이제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더 나아가 상극의 원한이 폭발을 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것이 140년 전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지님께서 진단을 하신 우리 인류의 현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이 상극의 원한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런 말씀은 상지님께서 처음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지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님께서 가을 대개벽을 앞두고 이 우주를 무너뜨릴 정도로 극에 달한 신명의 원한을 끌어주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의 그 씨름공사로 세 판을 짜 놓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에 터지게 되면은 우주가 무너질 수 있는 이 원한의 문제를 끌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마치 샴페인을 그냥 터뜨리면 빵 하고 터지지만 그거를 세 번의 김을 나누어서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지지가 않죠. 그 과정으로서의 그 세 번의 과정을 거쳤고 상씨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름판의 결승전이에요. 맨 마지막이란 거예요. 그리고 상씨름의 상자, 우리가 상남자다 할 때는 어때요? 최고의, 최상의, 마지막에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상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 최후의 대전쟁이란 뜻이거든요. 예. 자, 생존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 이 상씨름에 대해서 선천상극 원한을 다 풀어줌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새 희망의 역사로 반전시켜 인류 문명을 상생으로 거듭나게 하는 최후의 한판 승부이다. 그러니까 선천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원한의 그 역사를 맨 끝내는 피치 못할 과정으로서의 마지막 전쟁이란 뜻이죠. 우리가 선천에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냥 사회 문화적인 부분으로서의 원한은 우리가 풀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원한, 소원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고요. 풀리지 않는 원한이 있어요. 그것이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원한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상지님께서 보상해준다. 그래도 저는 복수를 원합니다. 제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게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으로서 피치 못할 그런 과정으로서의 전쟁인데, 자, 상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라면은 어렵지 않으나 이게 천하사인고로 전 세계에 있는 천지의 원한을 다 끌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디고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지님이 계시는 이 땅에 조선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한의 문제를 다 가져와서 동시에 한꺼번에 다 문제를 끌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반도에 모든 무기와 전쟁을 하기 위한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원자탄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집중이 돼 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계의 화약고 한반도가 돼버린 거예요. 한반도에서 상씨름의 그 막판 승부가 펼쳐지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무기와 모든 군사가 다 몰려 있으니까 여기서 전쟁이 나게 되면 전 세계 세계대전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의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해요. 자, 상지님께서 상극의 원한이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을 했는데 총각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각판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자탄이 터졌어요. 상지님이 공사를 안 보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게 터졌겠죠. 자, 그런데 상씨름이에요. 상씨름이 터지게 되면 총각판 2차 세계대전서부터 지금까지 무기가 되게 발전을 했어요. 원자탄의 지금 위력도 어마어마해요. 이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합니다.
상진님이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음에도 상시림이 터지게 되면 인류가 멸망을 해요. 인류가 멸망해서 현대 문명이 다 파탄나는 거예요. 아울러 상진님께서 후천 지상 성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바탕 틀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01년서부터 1909년까지 상진님이 9년 천지공사를 보실 때 옆에서 지켜보던 성도님들이 상진님 그러면은 전쟁이 나서 다 파탄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쟁을 뭘로 말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진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쟁은 병으로 막느니라. 자, 장차, 병난. 병난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 의한 난리예요. 병난, 병에 의한 난리예요. 동시에 터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의 비밀에서 알아봤던 역사 내용이란 것이 바로 이 이치죠. 그래서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내느니라. 자연의 정화력으로서의 병으로서 인간의 병 현상을 막는 겁니다. 도전 5편 4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실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병난이 몰려와 전쟁이 종결되도록 상진님께서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종말이 개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양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병, 제병, 병으로서 전쟁을 막는다.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가 동원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희망의 손길로서의 질병 대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상진님께서는 화둔공사라고 했는데요. 화둔이란 거의 뜻은 뭐냐면 불화자, 숨길 둔자. 이 불을 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진님은 바로 이 병으로서 핵무기를 제어하시는 그런 공사를 보는데 세상에 나와 있는 문화 속에서의 전쟁 속에서의 불을 끔과 동시에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문화사적으로 있는 사회 속에서 있는 이 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화병, 이 전체적인 화를 가을의 찬바람, 가을의 숙살지기로 그 화를 끈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천에 넘어가서 상생의 문화로 세상이 열려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그냥 뭐 전쟁을 끝낸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지상 성경을 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서의 화둔공사가 되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하느님 아니십니까? 자, 근데 상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병난의 전조가 있다. 소병이 오고 난 다음에 대병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 커다란 쓰나미가 밀려온다든지 아니면 화산 폭발이 그냥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 10번, 20번, 30번 정도 생각하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사람들은 뭐 10만 번, 100만 번 정도 그런 전조 증상이 미리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한 커다란 자연의 대변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병난이 오기 전에 이런 틀의 이동에 의해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병난의 전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수많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병이 들어오게 된다. 자, 실제로 20세기와 21세기 이 지구촌에는 이미 많은 병이 있었어요. 1997년에는요. 영국의 프랭크 라이언 그 의학 박사가 우리 인류의 사망 선고를 다 해버렸어요. 인류가 만약에 멸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그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것이고 인류 멸종 바이러스 할 때 익스팅션의 X를 따가지고 바이러스 X라고 이름을 칭했어요. 이미 1997년에 의학계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 다다랐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사스부터 조류독감, 광우병, 파동서부터 해서 뭐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학에서 뭐라고 해요? 너무 엄청나게 크다 해서 팬이 엄청 왕, 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엄청 큰
팬데믹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상진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는 대병난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의 소병, 작은 병에 불과하다. 마치 감기 걸리기 전에 액취 하고 재채기 한 번 하는 정도다. 이렇게 안온산 태성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이 먼저 뒤흔들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이 3년 질병 대란에 비하면 이거는 단지 서곡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병난 개벽의 길 안내자로서의 시두 두창을 상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진인 공사로 소병들의 극점이 다다르게 되면은 가을 대개벽기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오는 또 다른 병이 터지는데 그것이 시두의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두가 대발을 하게 되는데 상진님께서 1908년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던 거는요. 제가 본과 2학년 때였는데요. 도전이 그때 처음 나왔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시두가 없다가 다시 대발한다는 거예요. 두창이 없어졌다가 다시 대발한다는 거예요. 천연두, 곰보, 마마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WHO의 그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시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책을 보니까 상진님이 이 시두 신명을 일단 물리치고 그러다가 개벽의 직전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공사를 보시거든요. 자, 시두가 없다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인이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 공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두가 어떻게 사라졌느냐? 상진인 공사에서 어떤 식으로 인간 역사에서 사라졌느냐? 1967년 당시 감염자 수가 10억 명이었어요. 그 당시가 40억 인구에 10억 명이면 뭐 4분의 1, 50억 인구로 얘기를 하면은 5분의 1이 다 두창 환자였던 거죠. 시두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1977년 소말리아의 마지막 환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두 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1980년 5월 8일 WHO에서는 smallpox is dead 시두 박멸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93년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 들어서 법정 전염병으로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라진 이 시두였는데 이 시두가 지금 대발하진 않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온 시두. 2001년 9.11 사태 이후 생화학 테러 위협과 함께 시두 재발 위험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WHO에서 시두가 다 없어졌다고 선언을 했는데 시두가 다시 돌아온다니요? 이건 뭐냐?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시두가 없어졌다고 얘기했지만 시두균이 완전히 사라졌던 건 아니에요. 소련과 미국에서 그 마지막 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전자 조작을 군사 목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소련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또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균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9.11 테러가 나오면서 탄주균 생화학 테러전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게 됐는데 미국 정부에서 느꼈을 때 만약에 소련이 거기에다 탄주균을 집어넣지 않고 유전자 조작된 두창 바이러스를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생존의 비밀 두 번째 시간에 마야 잉카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면역이 없는 상황에서의 두창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가져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가 부시 administration, 부시 정부 시대였는데 Amid smallpox outbreaks, Bush calls for calm shopping. 자, 일단 좀 안정을 취하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는 200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본인이 본인한테 두창 백신을 마치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 두창 백신 사업을 다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하던 월드컵 2002년 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어서 월드컵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에 우리나라 시드 법정 전염병으로 다시 한번 재지정이 돼버립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는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소련이 붕괴가 되죠. 붕괴가 되었을 때 KGB에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물론 미국으로도 많이 망명을 갔는데 그 많은 숫자가 또 북한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연구하고 있던 유전자 조작된 그 두창 바이러스를 북한에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전 세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두창 생화학전이 벌어진다면 어디서 벌어져요? 그것은 한국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위기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가 이 한반도인데 우리가 생화학전이라든지 핵폭탄을 쓰는 건 언제 써요? 맨 마지막에 써요. 본인이 전쟁에 이길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 쓰는 그런 카드인데 북한이 만약에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쓴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가지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시드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를 했어요. 시드가 대발하는 것을 대비를 해서 국가에서 이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드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대전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이제 올 때 보면은 이정표가 있죠. 대전 60km, 대전 50km, 그리고 이제 40km, 30km, 20km 하다가 이제 대전 5km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대전입니다. 이렇게 오는 지표가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표가 바로 시두라는 거죠. 시두라고 하는 그 역사성은요. 우리가 시두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면서 그 상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순간 인류와 함께 같이 인류 문명과 함께 온 전염병이 두창입니다. 선천의 역사 시작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선천의 역사가 문 닫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시드가 문을 닫고 우주의 추살로 오는 괴질병겁이 후천의 문을 열고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천지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전령. 생존의 비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두대발은 가을 개벽의 대병난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경계경보로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 역사의 시작을 암시한다.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 질병대란, 병난, 병겁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다소 내용이 진지하다 보니까 좀 다 얼굴이 굳으셨는데 좀 편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증산도를 처음 만난 거는요, 그 1990년 친구 이수철이라고 지금은 마취과 전문의 과장이 됐는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는 한마디를 했어요. 딱 뭐 두 마디 했네요. 놀래지 마라, 석현아.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선천성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당신 이름으로 직접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을 하는데 막 뭐 다른 사람은 달랐겠지만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선천성자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 이름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건 진짜 하느님인데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은 아니 그 웬만한 천재지변이 아니고선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종말 상황이란 뜻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느낌도 들고 있긴 했는데 야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하느님이 오셨으면 인간의 도리상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의대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내려와서 이제 그 당시 안운산 그 태상 종도사님의 이제 도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는 신도가 아니었죠. 근데 어르신 한 분께서 나오셔가지고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때 뭘 말씀하셨냐면은 도표 한 장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정방으로 딱 그리시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주의 시공을 적어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쪽은 동, 이쪽은 서, 이쪽은 남, 이쪽은 북. 서쪽은 서는 조금 이쪽으로 올려야 되겠다.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적으셨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그러면 아침이죠. 남쪽으로 가면 점심이고 서쪽으로 가면 저녁이고 북쪽 반대쪽으로 가면 밤이에요. 지구가 한번 자전하면은 360도 자전을 하면은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구가 태양을 안고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래서 360도 곱하기 361을 하게 되면 129,600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129,600도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주기를 가지고서 초목농사를 한다. 그런데 더 커다란 차원의 그런 주기가 있으니 그게 우주일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주일년. 그래서 똑같은 차원으로 129,600년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기를 가지고서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러고는 이 선을 가지고서 자, 이 우주의 봄, 여름으로 가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선천이라 하고 우주의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 과정을 후천이라고 한다. 자, 봄, 여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열, 팽창의 과정인데 이 분열, 팽창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이치가 상극의 이치가 되는 거고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 축장의 과정인데 그 과정으로서 나오는 그 이치가 상생이다. 자, 우리 인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주의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가을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항상 이 변혁점이 있는데 선천이 시작되는 이 시점은 선천개벽이라고 부르고 자, 후천이 열려져 나가는 이 시점을 후천개벽이라고 하는데 마치 지구 일년에서 찬 바람이 가을에 찬 바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성했던 나무에 낙엽이 떨어지고 죽죠. 그리고 열매가 맺죠.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해에 농사의 씨앗이 되죠. 그 다음 해에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가을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작했던 근본으로 돌아간다 해서 원시반본이다. 그런데 지구에서도 보면은 가을이 오게 되면 숙살지기에서 낙엽은 죽고 열매는 성숙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129,600년의 이러한 우주 일련에서의 우주 인간 농사 상황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져서 서쪽에 있는 이 기운, 그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서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질병 대란이 일어나면서 인류 시종자가 정해지게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의대를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세상 공부를 해본다고 지역도 공부하고 정역도 공부하고 음양오행도 공부를 했는데 이걸로 설명을 하시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우리가 복귀8개, 문항8개, 정역8개를 공부를 하지만 그 써놓은 걸 보면요. 이전에 성자들이 써놨던 걸 그냥 그대로 베껴 쓴 것뿐이지 내용을 알고 적은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다 쓴지 설명을 한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복귀8개는 우주의 봄의 달력이구나. 문항8개는 우주의 여름의 달력이구나. 정역8개는 우주의 가을의 달력이구나. 야, 똑 떨어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목화토금수를 이제 하는데 목화토금수는 어떻게 돼요? 우주의 봄이 되게 되면은 씨앗이 올라오잖아요. 씨앗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지고서 나무 목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여름이 되면은 분열 팽창하잖아요. 분열 팽창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불화라고 했고, 가을이 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온전한 것이 완전한 것이 생기는데 기운이 축장을 하죠. 금이라고 부르고, 겨울이 되게 되면은 하나의 근원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 과정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수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알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인피니티로 들어가서 가거든요. 꼭 거칩니다. 이때는 중재자가 있어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가는데 이것이 상진임의 자리인데 이걸 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과 토금수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가르치지만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은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시는데 이거 보고서 야, 내가 저분을 그냥 이또라는 게 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어르신 내 스승님으로 그냥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하고 그냥 제가 저한테 그냥 이렇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냥 천지에 그냥 저한테 서원을 하고 저분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저분 일도 꼭 도와가지고 성공하게 해드려야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요. 그때 혈기왕성한 때라 봄의 역, 여름의 역, 달력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 7, 8월 달력은 뭐예요? 섹시한 여자가 비키니 수영 보고 있고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9월, 10월의 달력은 뭐예요? 낙엽이 떨어지면서 디 폴링 립 하면서 바베리 코트 입은 남자가 싹다 멋지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빨리 여름 진리 옷을 벗고 빨리 가을 진리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위가 오기 전에 옷 하나 장만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시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겠구나. 하나는 열매가 되면 돼요. 그만큼 성인군자 같이 착하고 이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집안에 척도 없고 본인이 그냥 모든 걸 베푸는 그런 열매가 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뭘 하면 되겠어요? 이 가을 이치로 오는 이 가을의 서신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그러면 되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의사였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 환자가 제일 많아요, 실제로. 그때 감기가 제일 많아요. 감기는 기운을 느낀다 해가지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기후의 그 변화를 몸이 이겨내지 못해서 감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느낀 건 뭐냐면 만약에 질병 대란이 지금 우리한테 오게 되면 약이 없겠구나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살고 있다가 갑자기 죽는 이유가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하루살이가 죽어요? 아니에요. 찬바람 쐬서 가을바람 쐬서 죽는 거거든요. 처서가 돼가지고 목이 입이 삐뚤어져요. 목이 입이 삐뚤어지게 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어요? 아니요. 찬바람이 와가지고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이렇게 맺는 거는 한로상강에 오는 그 서리빨이 오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서 낙엽이 떨어지면 그거는 병충해죠. 그렇겠구나. 약이 없겠구나.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의사 이쪽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병겁이 돌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자, 솔직히 고백하면 이 성구를 처음 봤을 때요. 제가 이제 그 미생물학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는데 이제 도전책을 보고 있다가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 그거 보고는 나 의대 괜히 들어왔어. 내가 제일 먼저 죽는데. 정말 그랬어요. 야, 이거 괜히 들어왔다. 괜히 들어왔어.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약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괜찮겠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요. 병겁이 돌 때는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되나? 추지기는 신야라. 가을의 기는 신이다. 상지님께서 이 우주 일련을 설명하시면서 또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각 계절마다의 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봄에는 낮고, 여름엔 기르고, 가을에는 거두고, 거둘 염자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축장한다. 그래서 나는 생장, 염장, 사이를 쓰노니 곧 무의환이라. 이 말씀을 안흥산 태상 종조사님께서 도표로 이제 그리신 거거든요. 1946년 아산 배방면에서 이 도표를 처음으로 그려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도표 보고서 야, 저분을 내 스승님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제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장, 염장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냐면 춘지기는 방야요. 내칠 방자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쫙 뿌리는 그냥 기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봄의 기운이라는 게. 하지기는 탕야요. 끓일 탕자예요. 끓이죠. 끓여야 성숙할 테니까. 끓일 탕자. 물리적인 그런 현상의 변화죠. 양적인 변화라고 해야죠. 가을은 어떻게 돼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죠. 그러면서 추지기는 신야. 가을의 기운은 신이다. 그리고 동지기 도야. 겨울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도다. 그래서 우리가 선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물질적으로 방과 탕의 그러한 과정이지만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건 이 선천의 과정을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열매를 맺고 열매가 성숙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을 키우게 되는 질적인 변화, 신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오는 기운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신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도 차원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도 차원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원한의 신명세계에서의 원한의 문제, 선천에서의 원한의 문제도 끌려야 되는 것이 이 서신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도의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꼭 끌려야 되는 것이고, 신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이 없는 겁니다. 병겁은 가을 천지에서 오는 병이며 신도에서 다스리는 병인데, 질병대란도 상지님의 명을 받은 천상의 신명들이 서리빨 기운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냥 해원잔치로 하게 되게 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상지님의 통치권으로서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일이 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지의 공도로서. 그렇기 때문에 선천에 있는 모든 종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 우주 변화, 원리 이치에 그 때가 있거든요. 그 때에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질병의 대란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성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했고, 남사고 선생도 이게 이렇게 그 귀신 귀자에다가 다리 없는 그 혼불이 돌아다니면서 신도를 집행한다. 노스트라다무스도 그 공포의 대마왕이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한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신도 문제를 보고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이치를 몰랐던 거죠. 이 이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신 분이 상지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도표로 만들어주신 분이 안흥산 종도사님이시고요.
그래서 이 궤병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궤병이에요. 당연하죠. 아니 봄 여름인데 가을에 서리빨이 안 내려왔는데 서리빨로 인한 그 낙엽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상진님의 대행자이며 정통 계승자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괴질의 기세가 워낙 빨라 풀리 끝 이슬이 오히려 더디 떨어진다. 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홍과 넋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되어서 뭐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선도 되고 영도 되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 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비백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지 영혼의 죽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괴질병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즉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신도에서도 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신명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신명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껍데기인 육체는 푹 주저앉는 거예요. 가을바람이 오면서 신도 영혼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머리야 하고 그냥 아이고 배야 하고 그냥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서 의사 양반 지금 나 좀 내가 유언을 할 테니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에 그 기세가 빠르기 때문에 풀리끝 이슬이 오히려 더디게 떨어진다. 이게 모였다가 똑 떨어지는데 그보다도 더 빠른 상황으로 벌어지는 자연의 이법으로 가을 천지의 숙살 기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생존의 비밀에서는 마치 가을날에 차가운 서리빨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우리가 이제 뭐 단풍나무 구경 가요 해가지고는 사랑한 연인이랑 약속을 하고 언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전날까지는 막 단풍이 있었는데 서리빨 한번 내리고 비 한번 딱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낙엽이 다 없어지죠? 볼 게 없어지죠?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죠? 그렇듯이 인간이라는 우주의 생명나무가 한순간에 쓰러져서 생사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성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급적이면 내가 사는 곳이 아닌 곳에서 벌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그러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진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발병하는 것은 조선이니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이유는 병겁에서 살리는 구원의 도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다. 상진님이 이 구원의 도를 주시기 위해서 천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의 도를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의 법방이 여기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있는데 딴 지역서부터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돼요?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0% 다 죽어요.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은 최소한의 희생을 감소를 최소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법방이 있는 곳에서 발생을 해야 그 과정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진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조선에서도 어디에서 발생을 해서 거기에 이름은 누가 이렇게 성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발생해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게 되고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생존의 비밀이나 그 상진님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도전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자, 상진님께서 크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과정은 조선을 49일간 쓸고 남한에서는 20일, 북한에서는 28일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를 3년 동안 쓸어버릴 것입니다. 상당히 긴 과정이죠. 우주로서에서는 찰나적인 순간이지만 인간 역사 속에서는 아주 긴 과정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추리는, 거두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러면 병으로부터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하게 다 죽이는 때에도 천지가 죽이는 거거든요.
천지 이법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심리에 사람 하나 불듯 말듯하게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도전 7편 17장 말씀이죠. 그러면서 증산상지님께서는 1909년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다시 천상으로 어천을 하시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이 모든 병을 대속을 하는 공사를 보십니다. 내가 이제 천하창생의 병을 대속하여, 대속한다는 것은 신도적으로 누가 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은 도저히 못 이겨내잖아요. 부모가 이제 우리 자식을 보면 차라리 내가 그 병을 알아버렸으면 차이 났겠다. 그런데 신도적으로 그 병을 상지님께서 받아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내가 이제 천하창생의 병을 대속하여 세계 창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강령을 얻게 하리라 하시고는 몸소 여러 병을 앓으세요. 그래서 두창도 걸리시고는 막 끙끙 앓으시다가 약을 알았도다. 거울 가져와라. 딱 보면 갑자기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문득병을 또 직접 앓으시고 끙끙 앓으시고 병을 앓았다. 약을 앓았다. 그 거울 가져와라. 딱 하면 또 싹 낫고, 결핵도 뭐 그냥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본인이 당신께서 앓으시고 대속을 하시고는 약을 알았다 하시면서 그 치유책을 내려주시는 공사를 보십니다. 세상의 병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인류에게 갖가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신도에 그걸 알리는 거죠. 신도가 알면은 그거를 인간 세상에 내려주니까. 그런데 상지님께서 맨 마지막에 선언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병은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두고. 왜냐? 이거는 치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와서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추살이라고 하는 그 서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연의 이법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서 들어오는 괴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의 이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너희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의통을 전해준다. 야, 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의사 해야 되겠다. 막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통은 추살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을 심폐소생을 해서 살리는 그 법방이 바로 의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진인 9년 천지공사의 최종 결론이 의통이고, 하느님이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으로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이 바로 의통인 것입니다. 자, 생존의 비밀 하면은 두 글자로 요약을 해봐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의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병 대란의 의미가 있어졌어요. 죽음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죽음이면은 다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죽음이 아니고 삶이고, the end가 아니고 and고, 종말이 아닌 개벽이기 때문에 질병 대란도 인간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병 대란은 모든 인류에게 원한을 품게 한 그 선천상극의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고 천지 안에 불의를 완전히 뿌리 뽑는 우주 차원의 역사,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기벽이라고 최수원 대신사는 이러한 것을 상지님께 말씀을 듣고는 상지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기벽 아닐런가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기벽인데 상극 질서에 갇혀있던 온갖 죄악 거리낌 없이 저질러온 이 인간을 천지 부모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을에 성숙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통과 의례다 해서 이를 다시기벽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천지와 문명과 인간의 대변혁을 통해서 천지병이 치유가 되고 문명은 새로운 문명이 열리며 인간은 완전히 성숙된 열매 인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후천개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쟁과 전염병, 병난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생존의 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생존의 비밀 그 3부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그
그래서 전쟁과 질병 대란이 함께 온다는데 그 앞에 이 과정을 정리한 하나의 글이 있거든요. 이제 이 글을 읽으시면은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과 전염병은 언제나 음양짝으로 몰려와 인간의 삶을 뒤흔들었다. 인류 창세 문명의 발생지인 동북아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선천원안의 역사를 종결짓는 상씨름,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이때 큰 가을에 서리빨 기운을 타고 괴질병이 지구촌을 휩쓴다. 이 진멸의 위기에 직면한 인류에게 동방의 치유 문화가 세계 구원의 핵심 코드로 자리 잡는다. 지구촌 문명 대전환의 소용돌이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유일한 성약,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상진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천에 있는 모든 약 기운을 모아서 땡땡땡에다가 넣어 놓았느니라. 자, 그 약은 상진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곧장 얘기를 하셨어요. 약은 곧 000이다. 도전 4편 14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음 시간은 바로 이 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